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자와 차티스트, 차트 분석 트레이더 중에서 누가 더 누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임스 대표 간단 이력은 첫 번째, 미래에셋증권 본사 출신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공학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글로벌 파이낸싱을 공부하고 왔고, 세 번째는 작년 2018년 슈퍼카 카레이싱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한국 1위를 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한 3억, 5억 정도 하는 자동차들을 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어떤 작은 경주 대회인데 그곳에 프로 레이서로 등재된 분도 참여했었고 한국 아마추어 랭킹 1위인 분도 이제 그 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연히 제가 1등을 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스노우보드 비겨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스키장에서 보면은 점프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점프대를 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해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제비하고 이렇게 멋진 동작을 펼치면서 착지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제가 한국 1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것도 학교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등 수석 졸업을 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저가 어떤 사람인지 다랑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어떤 뷰로 보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투자 시장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지금 거의 경력이 20년째 돼가고 있는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시장의 수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해외 선물 지수 이미니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 대표적인 지수가 여러 개가 있죠. 뭐 다우존스 지수도 있는데 보통 그 S&P 지수가 거의 대표적 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은 S&P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많은 그런 경제적 평가를 많이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숫자가 이건 뭐냐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이거는 연도입니다. 연도. 지금 이 차트는 월봉이에요. 월봉.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치에 대한 가격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07년도 9월쯤에 이 미국 지수가 가장 높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1565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630.75까지 약 60%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서 약 5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가 아니고 5배 500% 그러니까 3158 지금 현재 지금 주말이라서 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날짜에 S&P 지수가 되겠습니다. 2019년 지금 12월 8일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마감 지수가 여기가 3148 그러니까 약 5배 50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가치 투자자와 차트 분석 트레이더 누가 더 누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씩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차티스트, 차트 분석 트레이더에 가깝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통계적 트레이더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계적 트레이더입니다. 기계적 트레이더. 기계적 트레이더인데 제가 만든 특정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 매도, 손절, 청산가가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의 시스템적 트레이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가치 투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서칭을 할 때 내재 가치도 있고 크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서 1년, 3년, 5년, 10년을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를 잘하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트레이더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가치 투자자이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소량을 매수하지 않죠. 단타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가치 투자자 대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투자 시기가 보통 이런 시점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009년도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여러 개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경영권을 아예 인수할 정도로 대부분 매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아예 회사를 인수해 버리시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는 경영자, M&A 전문가, 그리고 회사를 대신 팔진 않으세요. 그 M&A 전문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회사를 인수해서 아예 회사의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가 어떤 판매 상품이 있으면 그런 가치를 올리고 더 마케팅을 고난이도적으로 펼쳐서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아예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치 투자자이면서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투자자 분들의 주식 투자만 하는 분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 중에 잘된 분들, 돈이 많이 벌게 된 그런 선배분들의 특징은 그런 엄청난 그런 세계적인 어떤 금융 위기, 뭐 IMF, 우리나라 따지면 IMF,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세계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무슨 대공황, 경제공황, 무슨 그런 어떠한 사태로 인해서 어떤 주식 가격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좋은 회사들, 남은 회사들, 생존한 회사들을 분할 매집을 통해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아주 잘못되더라도 내재 가치, 청산 가치가 높아서 투자한 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안전한 회사,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만 매집 인수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수익을 높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2009년도, 그리고 지금은 2019년도, 1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여기서 쭉 미국 지수가 10년간 약 5배, 500%가 상승했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뭐 페이스북 또는 그런 엄청나게 IT 쪽으로 그 다음에 SNS 쪽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거는 지수적으로 500%지만 그런 회사들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2배, 5배,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 성장한 회사들이 지금 keep going,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손정희 대표님이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초창기에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장기간 큰 회사로 성장하는 시기까지 끝까지 홀딩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뷰는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치 투자자로서의 성공할 가능성,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비교적 높은 곳, 시기, 투자할 가치, 투자할 시기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렇게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는 그런 경제 공황, IMF, 금융 위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거나 매집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해서 경영권 참여와 함께 이렇게 3년, 5년, 10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걸 넘어서 큰 대세 상승장 흐름을 타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가치 투자자가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나서 전고점도 넘고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는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선물 쪽은 좀 다르죠. 주식 관점에서는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제 금융 위기 이후에 가격이 전고점 대비 지금 여기 보시면 60% 하락을 한 시점, 이럴 때에 매수를 한 사람들, 투자자는 그 기대 수익이 매우 크다는 거죠. 매우. 뭐 10배가 아닙니다. 1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배, 몇백 배, 1000배, 많게는 10,000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런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가치 투자자하고 차트 분석 트레이더가 누가 더 누적 수익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 가치 투자자 하는 투자자 분들이 특히 주식 쪽에서 수익을 낸 사람이 비중은 이쪽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적 수익을 꾸준히 쌓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쌓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 있고 한국 시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을 보면 지금 먼저 똑같은 시기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2007년 10월 말, 11월 말, 이 코스피 지수가 2088의 정점을 달성하고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 중에 하나로서 지금 92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표 지수가 약 5배 상승할 때 한국 지수는 지금 약 3배 조금 못 미치게 260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중점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적은 내용들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냐면,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복합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대로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쯤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 근거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 또는 해외 이전 시
코스피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지금 한국 대기업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런 제품의 경쟁력이 많이 해외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다. 마켓쉐어가 줄어들고 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등등의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다른 나라의 대기업보다 조금 비등비등하거나 밀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해외 기업의 지수에 대비해서 약세가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어떤 한국의 대기업의 어떤 회사가 해외로 이전을 한다거나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이거나 국가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변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코스피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에 대한 그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공부한 적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가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보다 세금이 많은 나라의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제 어떤 직원으로 있는 직원분들이 일을 그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제재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더 많이 물론 대기업은 원래 급여를 많이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은 이 임금 인상이 순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니까 당연히 회사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회사들 중에 일부는 실제 지금 해외에 법인을 내서 이전을 하거나 일부를 이전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의 이 대표 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미국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같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하락은 더 많이 하고 반등은 조금밖에 하지 못할까? 그게 2번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타 국가 대비 정치 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얽혀 있죠. 자, 중국이 일단은 한국이 성장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어떤 생산 시설을 다 인프라를 설치하고 했더니 중국에서 뭐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나가라. 뭐 여러 가지를 펼쳐가지고 지금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졌고 실제로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정치적 변수가 돼 있고 일본도 지금 한국과 그런 수출입 문제가 좋지가 않죠. 좋지 않다는 뜻은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뭐 군사비를 더 많이 내라, 훨씬 많이 내라, 10배 더 많이 내라 등등.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너네 세금 이렇게 원래 10% 냈었는데 안 되겠어. 20% 30% 더 내. 올리는 만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물품을 받는 거에 세금을 올리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만큼 순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이 될 수 있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내재 변수, 그러한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서 지금 2019년 말 기준 뉴스에서 이제는 아예 그 한국의 대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계좌, 재무제표에 다 그런 게 노출되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재무제표적 어떤 전략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순소득은 40에서 60%가 감소를 했거나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순소득이 40에서 80% 감소했거나 감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의 이유로 지금 한국의 대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처분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회사의 현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추후 부족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게 그런 영향까지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했고, 수출력이 감소했고, 경쟁력이 감소했고,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기업의 순소득이 감소하고, 순소득이 감소하니까 회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직원도 월급을 많이 계속 주던 걸 줘야 되는데, 회사의 순소득이 감소하니까 회사에 현금이 쌓여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구조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고,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실제 이렇게 직원을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회사가 또 투자금이 없으니까 순투자금이 감소하고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순투자금이 하락한다는 거는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회사를 다님으로써 월급을 받는데,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가계의 순소득이 감소하면서 순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에 몇 년 전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들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너도 집 사고 다 집 사세요, 대출 많이 받아서 다 집 사세요, 이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대부분이 이 단어가 좀 저급한 단어인데, 부동산 투자를 많은 대출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대출금이 70%, 많게는 80%, 더 많게는 90%의 대출금을 받아서 지금 그런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샀단 말이죠, 국민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실질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왜? 부동산을 그렇게 많은 대출금을 받으면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런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이겠죠?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려면은 사업을 해서 내건, 직장 다녀서 직장의 월급의 반을 내든 대부분을 내든 은행으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은행의 이자를 다 내고 남는 거는 내가 사용할 실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이 매우 저하된다는 상태고, 그게 매우 저하됐다는 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회사죠. 근데 그런 기업에서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는 국민인데, 그런 국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저하되니까 당연히 국민도 돈을 안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소비가 감소하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압박이 더 가해지고 거기다가 지금은 자영업자 요즘에 문제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액이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1명 또는 한 3명, 5명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이제 음식점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간 제한이라든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을 올라간 것만큼 다 주고 나니까 자영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돈을 거의 못 버니까 대출을 해서 버티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못 버티면은 이제 폐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역대 최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얘기를 이제 다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걱정이라기보다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진행했을 때 블라블라 금융위기가 이루어져서 한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 42, 1042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복합적 금융위기가 만약에 조금 더 높은 레벨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에 겪지 못했던 그런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때는 2009년도, 8년도에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금이 많았던 거에 대한 어떤 가격,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국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지금 많이 투자했다는 뜻이죠. 단순 산수입니다. 대출금이 70%에서 90%는 이제 그 VIP 분들을 빼고 80%라고 했을 때, 자, 뭐 상가든 아파트든 무엇이든 부동산이라는 게 여기서 10억이다. 그러면은 평균 10억으로 치겠습니다. 10억에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0% 가격이 하락해서 7억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순자산이 빵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순자산이 빵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순자산이 빵원이 된다는 뜻은, 0원이 된다는 뜻은 이 대출금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갚지 못한다면은 경매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경매가 도미노처럼 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락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이에요.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그런 일들과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금융위기는 과거에는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매우 강력한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코스피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파워는 제 생각에는 615포인트 마이너스 76. 고점 대비 마이너스 76.4%가 하락하는 615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76.4냐면은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근거는 미국이 약 60% 하락을 했었는데 한국도 거의 60% 하락을 했죠. 미국하고 똑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한국보다 체제가 내재 가치가 더 강하고 상승할 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그렇진 않겠지만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 한국이 빠지는 건 당연히 더 많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상 최고가로 가지 않았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반동도 매우 약하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출금이 많거나 코스피 지수, 주식 투자의 비중이 많거나 하는 분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대비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뷰를 보고 있으니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보통 개미 투자자분들, 개미 좀 그렇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년, 5년, 10년, 20년 홀딩하지 뭐 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놓은 이런 금융위기 80% 단계, 90%,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 대기업, 중견기업, 코스닥 다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정말 과거에는 본 적도 없는 매우 낮은 가격까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했던 그 회사들이 대출금이 많거나 어떤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대출금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없는 회사들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안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회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모두 다 그 주식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해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의 주제는 가치 투자자와 차트 분석 트레이더 중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누적 수익을 누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린 뷰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경제 금융 위기가 와서 정말 주가가 하락을 너무 많이 했고 회사로 따지면 재무 구조가 약한 회사들은 다 이렇게 구조 조정되고 이렇게 튼튼한 회사들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회사들의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5년, 10년 다시 정고점이 넘었을 때 파는 방법, 주식 투자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시기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10년이란 시간 동안 이러한 금융위기, 눌림목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매우 큰 금융위기가 와서 언제든지 다시 옛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지금 현존하는 지금 가치 투자자로서 성공한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투자자,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금 보유금이 100조 원, 150조 원을 넘는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미 대부분의 자산을 청산을 해서 일부를 남겨놓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가치 투자자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가장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할아버지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금융위기 당시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가치 투자자조차 이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때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로 평가 자산이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 당시에 50에서 60조 원의 평가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금융위기 때 25조 원까지 정말 전 재산의 반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손실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의 세계 랭킹 1위인 투자자조차도 이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전 재산을 청산하여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갖고 있던 수익의 대부분을 반토막 내지는 이 원금 또는 어디 아래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가치 투자 방법은 정말 어려운 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겠지만, 분할 매수를 한 평가 잔액이 마이너스 50%, 60% 세계 랭킹 탑 클래스의 가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런 걸 회피할 수도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직 세계 랭킹 탑 클래스의 수준에 있는 그런 돈을 많이 번 투자자 기준으로는 그런 위기를 완벽하게 회피한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누적 수익을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차트 분석 트레이더로서 꾸준히 누적 수익을 쌓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이런 시기를 3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 오는 시기를 기다려서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도 그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이러한 금융위기 시기가 오면 가치 투자자가 조금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금융위기나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좋은 주식을 찾고 매수해서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투자해서 홀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차트 분석 트레이더 중에서도 홀딩을 하는 매매가 아닌 당일 거래 또는 수익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차트 분석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더, 패턴 분석 트레이더, 기계적 트레이더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로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고 제가 올려놓은 계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임스 대표 실계좌, 증권사 실계좌, 수익 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해외 선물 거래를 직접 거래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한 달 이상, 수익이 10만 달러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법인 계좌인데 제 개인 계좌는 더 많이 크게 하지만 일단 법인 계좌 공개해놨습니다. 수익 곡선은 바로 이겁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손실일자가 아예 하루도 없거나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절은 조금 나고 수익은 많이 나고 손절은 조금 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누적 수익을 쌓는 트레이더가 안정적인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래 내역을 보면 수익은 빨간색이고 손실은 파란색입니다. 수익은 빨간색, 하루에 12,700달러면은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10,000달러면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절은
손절매는 150달러, 마이너스 15만원 이렇게 매우 짧게 하고 수익을 낼 때는 300달러, 600달러, 400달러, 800달러, 700달러, 1100달러, 1400달러. 그러니까 손절은 마이너스 15만원, 수익 낼 때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면 복선에서 수익은 많이, 손절은 조금, 수익은 많이, 손절은 조금 이렇게 내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계좌 내역을 전체를 공개한 시점을 보면 2019년도 1월달 전체인데 이 1월달 전체가 그렇게 추세장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월달 전체를 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9년 1월달을 보면은 여기가 2019년 1월달 초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상승 추세도 있고 횡보장도 있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계속 횡보하죠. 이러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어떤 추세도 아니고 횡보도 아닌 그런 해외 선물 시장은 정말 천장과 고점이 없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냈던 이력을 보면 제임스라는 트레이더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횡보를 하던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치 투자자 차티스트 관점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금융 위기 때는 가치 투자자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고점으로 왔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으로 와 있는 시점이라면 그리고 한국 지수는 미국 시장보다 다른 나라보다 대외적인 변수, 정치 변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상승 여력이 낮다면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좀 낮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쪽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정말 좋은 투자 시기가 올 때까지는 차트 분석 트레이더, 패턴 분석 트레이더, 기계적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더 같은 누적 수익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화 수익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제가 공개한 해외 선물 계좌보다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람, 1억 이상 수익을 공개한 사람이 아직 한국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봐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 시기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면 그건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나도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을 지금도 내고 있고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의 제임스 대표였습니다.